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질서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이는 일종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담은 지니어스 액트법을 민주공화당이 합심해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줄 구세주가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인구는 약 2천만 명인데요. 인구의 80%에 달하는 1,6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토카예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패 척결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7월 1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과 이라크 등 8개 국가에 새로운 상호 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필리핀은 20%, 브루나이 몰도바는 25%,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는 각각 30%, 브라질에 50%의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유럽연합과 인도에 대한 서한은 9일 정오까지 공개되지 않아 협상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의 고위급 장성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맹의 국방비 증액 압박 등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합참 의장이 방한해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해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케인 의장은 지난 4월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준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군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중국군의 2027년 무력 침공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회의인 한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만군은 올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면서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 등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요. 회색지대는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통제 조치로 긴장을 높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해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이 2차 장관급 전략회의에서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전략회담은 작년 11월 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열렸습니다. 이번 방북 기간 라브로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과 노동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도업체인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한때 164.42달러까지 오르면서 시총이 4조 달러 돌파했는데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시총 4조 달러 넘어선 기업은 엔비디아가 처음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급등은 빅테크 기업의 AI 경쟁 가속화와 맞물린 AI칩 수요 급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도 말한 두 사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나 혼자 노라고 말하기 힘든데요. 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예. 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한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를 낼 때는 아니라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네. 즉 금리 인하 지금은 아니다인데요. 연준 위원 중에서 딱 2명이 7월 달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된다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 폭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연준이 공개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일부 위원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것이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네. 대다수 위원들은 관세가 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은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달에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례회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이 19명 중에서 딱 2명이었습니다. 모두가 금리 인하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딱 두 사람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물론 인하 폭과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이 두 사람은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 모두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 19명 중에 2명이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10명이었고요. 7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내 금리 인하 의견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3월에는 4명에 불과했는데 금리 동결파가 7명 늘면서 금리 인하 필요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은 관세가 물가에 끼칠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좀 정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보고 결정을 하다라는 의견인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스터 투 레이트 이렇게 말하면서 연준 의장에게도 너무 늦다라면서 금리를 당장 그것도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당장 급격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 동결파 모두가 현재 금리가 성장을 촉진 또는 둔화시키지 않는 그런 중립 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는요.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줄었다고 보긴 하지만 통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위원들이 올해 심각한 경제 악화 조짐이 없이 금리 인하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젠더 아파르테이트. 네. 아파르테이트라면은 이제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사실 네. 차별적인 정책을 말하는 건데요. 남아프리카 네. 공화국에서 이번에는 이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국제 형사재판소가 이제 판단했습니다. 네. 어디냐면은 아프간에서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네. 국제 형사재판소 ICC가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디 탈레반 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키니 이렇게 아프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탈레반이 성별을 근거로 해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았고 이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고 이것은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반인륜적인 범죄 증거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021년 8월 달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아프간을 탈레반이 다시 장악했습니다. 네. 1990년대 장악한 적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고요. 여성들은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남성과 동반하지 않으면 장거리 여행도 할 수가 없고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수사 가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명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그리고 이동과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탈레반이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게다가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탈레반의 표적이 되면서 살인, 구금, 고문, 강간, 실종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희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집권하면서 탈레반이 여성 인권 존중하겠다 약속을 네. 했었는데 약속은 말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전체 인구가 4,100만 명인데요. 네. 이 중에 절반이 여성인데 인구의 절반을 이제 소위 말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면서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레이트를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는 건데요. 네. 인종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이것 때문에 차별을 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발표다라고 말하면서 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체포영장 실제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야 되고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한편 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자들이 그래서 네. 탈레반이 이 사람들 내줄 리도 없고 체포할 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체포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ICC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아프간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고요. 지난 7일 날 유엔 총회에서 아프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서 경고하는 결의도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미국이 반대했고요.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아프간 측과 정식으로 정부를 인정하면서 외곽이 맺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우주에도 교통지옥. 네. 어디 휴가라도 한번 가려면은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우주에서도 물론 차는 아니긴 합니다만 인공위성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거 교통정리하는 부서가 미국의 우주교통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우주에서도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정부가 우주 개발을 주도했었던 우주교통조정 시스템의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인데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미국의 우주 기업 대표하는 7개 우주산업 단체가 최근에 미국 연방의회 측에 우주상업부 예산을 대량 삭감하면 우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면서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 상무부의 산하기관인 이 우주상업국은요. 우주 경제활동을 감독,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특히 우주교통 조정 시스템인 트랙스 운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성 운영자의 접속 데이터를 공유해서 우주 교통관리 상황을 알리는 일종의 우주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역할을 네, 하네요.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러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기관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면서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예산이 6,500만 달러, 우리 오늘 거의 900억 원 전했는데요. 네. 내년은 1,000만 달러. 너무 많이 깎았는데요? 85%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상업국이 여러 위성 사업자들과 함께 베타 테스트 중인 트랙스의 완전한 구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백악관 측에서는요. 현 시점에서 민간 부분의 솔루션이 트랙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서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민간이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민간 측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위성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이 우주교통 조정의 모든 역할을 맡기를 바라지만 이를 수행하거나 예산을 준비한 것은 아직 없다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특히 5년간 7,000개의 저위도 위성을 쏘아올린 스타링크를 비롯해서 3,000개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마존의 카이퍼 그리고 26,000개의 집단 위성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 기업 등 사실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위성을 이렇게 쏘아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민간 측에 맡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민간 측에 맡긴다고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걸 누가 하겠다는 게 아직까지는 민간에서는 어렵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주도를 하는 건데 네. 트럼프는 어쨌든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이렇게 기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인 건데 우주에서 또 큰일이 나면 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다 요즘 앞으로 다 자율주행 탈 거고 네네네. 그러면 위성이 더 중요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정확한 위성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러게요. 이런 상황을 좀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폭염 수당은 폭염이 없는 곳에 지급합니다. 이건 무슨 네. 일인가요? 요즘 뭐 미국과 유럽 등 북방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네. 중국에서는요. 폭염이 발생하면은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위해서 폭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정작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죠. 네.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요즘 기온이 섭씨 35도가 넘어가면은 한 달에 적어도 180위안 우리 돈으로 34,500원의 폭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직접 밖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들은 이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2억 명 정도가 이렇게 초단기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요. 네. 폭염 수당이 물론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중국 베이징에서 5년째 하루에 10시간씩 배달 기사를 한 A씨는 기온이 40도 육박하는 그날에도 단 한 번도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폭염에서 일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서 배달 수요는 더 폭증하는데 그렇죠. 배달 기사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너무나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달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 더 벌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이 낮아진 거죠. 네. 예, 블룸버그 통신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폭염 수당은 사실상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부 기업에서만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둔화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5분의 1을 이렇게 초단기 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근로자들이 복지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네.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반면에 정부기관, 국영기업들 직원들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염 방지 보조금을 나는 받았다라면서 자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현금 지급은 물론이고 뭐 조기 퇴근 그리고 해변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이런 좋은 기업들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SNS 이용자가 폭염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당을 못 받고 수당을 받는 사람은 폭염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 블룸버그 통신도 폭염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배달기사, 노점상 그리고 건설 근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쓰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대적 박탈감이네요. 네. 다음 키워드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주요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로 주요 동맹 위험국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89%가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미국이 행동하는데 얼마나 밉습니까? 사실은. 근데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동맹은 동맹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이 된 건데요. 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호관세 부과를 4월 초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취임하자마자 네. 미국 우선주의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동맹은 미국이다 대답했고요. 최대 위험국은 북한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
중국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중시 성향이 이스라엘, 일본과 함께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과 미국에는 같은 조사에서 95%, 78%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영국, 폴란드도 역시 미국을 주요 동맹국을 말했는데요. 비율은 좀 낮았습니다. 캐나다 55%, 영국 51%, 폴란드 43%였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라고 그렇죠. 말해서 반발이 심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 두 명 중에 한 명 그래도 미국은 동맹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탑한 비중도 59%에 달해서 반미, 친미가 공존한 성향을 보였는데요. 불법 이민자, 관세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멕시코 국민들도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다라고 꼽았습니다. 네. 미국의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 러시아, 북한, 이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캐나다 국민도 상당수가 미국을 자국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시대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럽 국가 경우는 러시아를 최대 위협이라고 꼽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전쟁을 하고 네. 있으니까. 특히 폴란드 국민들은 응답자 82%가 러시아가 최대 위협이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스웨덴은 77%, 독일은 59%가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대 위협국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었는데요. 53%였고요. 호주가 52%, 미국이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포함한 주요 25개 국가에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된 건데요. 한국인 조사는 18세 이상 성인 1,042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통해서 진행이 됐던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판적인 궁금하네요. 시각이.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허니 드리퍼스의 Sea of Love 함께 듣겠습니다. Do you remember when we met? That's the day I knew you were my pet. I wanna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Come with me, my love, to the sea of love. I wanna tell you just how much I love you. Come with me to the sea. When we met, oh, there's a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과 농업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칼날에 맞서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해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꼽았습니다. 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쓴 세금이 거친 세금보다 54조 2천억 원 많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다봤습니다. 다만 전력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내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6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보안 사고가 터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가 이제 2천만 명이 살짝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 한 8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사이버 보안 전문 텔레그램 채널 시크릿시 KJC 밝힌 바에 따르면요, 유출 파일에는 이름과 이제 우리 주민번호와 같은 이인이라고 하는 그 개인 식별번호, 네.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국적 등 다양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이런 자료들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경찰과 국가보안위원회는 사건 공개 전인 지난달 9일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통하던 140여 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신용정보회사나 추심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일부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보도가 고위층 부패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보전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 사고와 부패 수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부정부패 수사와 또 이 정보 유출 사태는 별개이지만 이를 통해서 부패 수사에 대한 어떤 긍정 여론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유출 사고에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카자흐스탄 금융 당국은 알마티에서 대형 뇌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한 신용분석업체는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는 이 뇌물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카자흐스탄에서 이 고위층 부패 사건에 전념하고 있나 봅니다. 예,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죠. 이제 그 민간 신용 정보 회사들이 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을 덜쳐내서 공직 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지금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엔 그 고위층 부패 수사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는 배경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최근에 좀 진행된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카자흐스탄에서 약 한 30년 가량 이제 장기 집권한 초대 대통령 그 나자르바예프로부터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지금 현 토카예프 대통령은 그 한동안 이 초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이제 사실 불려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2년에 카자흐스탄에서 그 LPG 가격의 이제 갑작스러운 인상에 반발한 그 시위가 발생했거든요. 그때 그 시위가 반정부 유혈 시위로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이른바 이제 1월 사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최초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유혈 사태로 변한 그 어떤 배후에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그 조카인 사맛 아비시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 이 사태를 권력 찬탈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네. 폭력 시위를 주도한 규모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국정을 바로 안정시켰습니다. 이때 이 과정 속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그 개혁 요구 그거를 받아들여서 네. 대통령은 이제 부패 방지청을 설립하고 또 고위층 부패에 대한 조사와 자산 환수 등을 자산을 환수하는 등 강한 개혁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신임을 얻고 정권을 좀 안정시키겠다 그런 지금 현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 척결 움직임 카자흐스탄에서 뭐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부패 방지청은요 최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의 그 어떤 그 불법 자산을 네. 환수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환수한 총 기금 총 액수는요 1조 1,520억 tenge,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약 한 3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환수된 모든 자산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환수 및 압류 자산 소유자들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월 사건의 핵심 인사였던 마시모프 전 총리와 또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재벌 사가인 카이랏 사티발디 등의 인물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부패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세간에는 뭐 기소 그리고 수감 사실 이것만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토카예프 정부가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이제 국민 여론은 부패 척결을 위한 어떤 더욱더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부패 재산의 경우 사실상 일부 자산이 카자흐스탄으로 반환된 것도 있지만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자산 환수 규모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 사건 수사와 부패 혐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요. 모든 사건에도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토카예프 정부가 부패 척결과 사회 안정화 동력을 잘 유지해 나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안이 지난달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서클 광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죠. 한때 주가가 500%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이른바 이 서학개미들이 지난 한 달간 투자한 돈도 9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네. 쉽게 풀어주실 거죠? 네, 예.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일단 뭡니까? 일단 단어 그대로 풀어 쓰자면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고정돼 있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네. 통상 달러 가치에 1대1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고정을 시키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서클이 발행하는 USDC라고 하는 게 있고 USDT로 이제 표기가 되는 테더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막 찍어내는 코인과는 조금 많이 다른데요. 무엇이 다르냐? 제가 아주 인기 있는 치킨 가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비유가 또 이제 네. 예, 보통 나와야죠. 치킨 가게에서 치킨 한 10번 시켜 먹으면 네. 치킨 한 마리를 시킬 수 있는 교환권이라고 하는 쿠폰을 주잖아요. 네. 보통은 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쿠폰을 매개로 서로 필요한 거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킨 가격에 맞춰서요. 네, 예를 들면 네. 가격만 맞는다면 그쵸. 뭐 이 네. 쿠폰 한 장이랑 피자 한 판 뭐 이런 네.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건 치킨 가게 사장이 쿠폰을 하나씩 줄 때마다 치킨 한 마리 분량의 재고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쿠폰을 들고 왔을 때 치킨을 줄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 쿠폰 가격이 치킨 한 마리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인 건데요. 네. 이 쿠폰을 스테이블 코인이고 치킨이 미국 달러 그리고 냉장고에 쟁여놓은 치킨을 준비 자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 이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뭐 달러나 원화 같이 이렇게 어떤 화폐가 있잖아요. 물건을 바꿀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 건지. 네, 이것도 치킨에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실제로 치킨 쿠폰을 실물로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치킨과 등가이면서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화폐를 쓰는 건데요. 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라는 코인과 B라는 코인의 가치는 다르겠죠. 이 두 코인을 거래를 하려면 이 가치를 표시할 기준이 필요한데 그렇죠.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두고 거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현실 세계에서 통화는 송금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USDC 같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바로바로 쏴줄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현실 세계의 달러 같은 기축 통화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 1USDC 이렇게 가격을 고정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네. 뭐 어떻게 가격을 고정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능한 건데요. 1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네. 1달러에 달하는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1코인을 들고 와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달러를 바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이걸 패깅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들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네. 처음 좀 낯선 거죠. 맞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 은행 예금 그리고 국채 이자가 수입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그 시스템을. 네, 일단 사람들이 1USDC를 산다고 하면 네. 1달러로 당연히 지불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클은 그 1달러를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놓거나 미국 국채를 사둡니다. 준비자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금이 까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달러 1USDC라고 하는 시장의 믿음이 안 깨지는 건데 물론 은행에 현금으로 두거나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도 이 믿음이 깨지기도 합니다.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파산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네. 서클이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4조 원 정도에 달하는 준비금을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놨는데 그 은행이 망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큰일이 났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달려간 거죠. 그래서 당시에 1USDC의 가격이 87센트까지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여하튼 이 믿음만 굳건하다고 하면 1USDC, 1달러 1USDC의 패깅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발행사인 서클은 앉은 자리에서 예금이자 그다음에 국채이자를 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네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서클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생긴 지가 꽤 됐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가요? 오늘 주인공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 때문인 건데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육성법이라고 하는 이 영자의 첫머리를 따서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감독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 수만큼 1대1로 현금 혹은 만기 90일 이내에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행사는 매월 준비금 잔고를 감독 당국에 보고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도권 바깥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은 처음으로 제도권으로 가져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법인 건데 네. 사실 지금까지 USDC나 USDT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니어스 액트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지털 달러라고 확인을 해준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만큼 1달러, 1USDC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USDT와는 달리 서클이 발행하는 USD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 서클이 발행하는 USDC의 독점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고 네. 그래서 서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게 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달러로 금방 바꿀 수 있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 외환보유고를 채워놓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관세 장벽에 대한 보복 차원 때문인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국채를 파는 사람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국채 가격이 급락했고 떨어졌죠. 그렇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채의 수익률이 급등을 한 겁니다. 유통 국채의 수익률이 오르면 적자를 돌려막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찍어내는 국채의 발행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재정 부담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엎침대 덮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띈 게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압도적인 규모로 1위인 USDT나 USDC가 보유한 준비 자산이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한국 돈은 270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네. 이 중에 미국 국채가 1,660억 달러, 그러니까 220조 원이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국가와 견주어 봤을 때도 이미 18번째 규모의 미국 국채 보유 주체가 되는 건데 네.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몇 년 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의 3대 매입 주체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그게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서클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 네, 네. 그러면 발행량이 늘어나겠죠, 많이 당연히. 집어넣고, 네. 그만큼 현금이나 미국 국채로 준비 자산을 쌓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일 테고 그러면 유통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미국 재무부도 국채 발행금리를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 재정 적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만한 해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중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 단기 채권 시장에선 작은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의 탈달러 움직임에도 대응을 하고 아. 이 말인즉슨 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을 통하지 않고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일석삼조의 수단을 갖출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아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달러의 패권을 지켜준다. 스테이블 코인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의미인 건데 조금 연원을 걸어 올라가자면 네. 1971년에 미국이 무역 적자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금태환 능력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달러 패권이 흔들리자 닉슨 대통령이 우리는 금태환을 중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게 붕괴를 하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달러의 패권이 이제 무너지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찾은 해법이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미락을 맺었거든요. 앞으로 원유를 사고 팔 때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하겠다. 네. 근데 그러면 모든 나라가 이제 석유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로 쌓아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채를 아무리 찍어내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달러의 패권을 지켜왔던 건데 물론 네. 그 와중에도 뭐 숱한 도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네. 중국,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가
우리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자국 통화 대신에 암호화폐를 쓰는 나라가 맞아요.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내야 하는 달러 기반의 국가 간 송금망이라고 하는 스위프트망이 있거든요. 근데 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코인을 활용을 했던 건데 이 와중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선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달러의 패권이 흔들렸는데 이걸 네. 막기 위해서 동원한 게 역설적이게도 달러의 패권을 흔들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디지털 달러 패권의 확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뭐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법안이 되기도 했고요. 예,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제도화하는 게 지금 다 이제 좋은 점, 뭐 미국 입장에서 네. 뭐 우려할 만한 점은 없을까요? 사실 달러 패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네. 우려할 점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테라 루나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1달러에 패깅된 루나 그리고 테라의 가격을 연동하는 방식의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건데 네. 이 패깅이 깨지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고 그때 당시에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줍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1달러 1USDT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USDT를 팔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아졌고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테더가 준비했던 준비 자산을 국채를 한꺼번에 많이 팔기도 했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던 거죠. 네. USDC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BIS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테더나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사두게 되면 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양적 완화를 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외부 충격 때문에 국채를 갑자기 파이어세일 투매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도 그럴 있다. 가능성도 있다. 양면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종의 뱅크런? 네, 원리는 네. 같습니다. 네.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고 그 그렇죠. 믿음이 깨지면 뱅크런이 발생하고 은행이 망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대1 패깅에 대한 신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건데 그 패깅이 깨진다고 하면 당연히 실시간으로 환매가 이루어질 테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경기가 나쁘거나 너무 과열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기 조절책을 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걸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덩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무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해보죠. 그러면 네. 은행이 제가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걸로 사업을 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예금액의 일부만 중앙은행에 준비 자산으로 쌓아둬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만 쌓아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일종의 신용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걸로 이제 경기를 조절하는 게 통화 정책입니다.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맡기게 되면 그 돈은 곧바로 국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 창출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것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한은에서 한국은행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찍어내는 쪽, 발행하는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그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클의 주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서클이나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그러니까요. 버는 거예요. 네. 달러와 1대1 패깅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이 USDC나 USDT를 사는 건데 네. 코인 발행에는 뭐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돈이 들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예금 통장에 넣거나 국채를 사면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안전자산이라서 수익률이 낮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발행하는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USDC와 USDT의 발행액이 지금 2천억 달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3%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연간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학개임들이 많이 사서 서클의 주가가 500%나 뛰었던 건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일가도 USD1이라고 하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WF라는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일가가. 네. 뭐 후보 시절에 일가가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셀프 규제 완화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했던 이유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논란을 떠나서 그만큼 돈이 되는 비즈니스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다만 테라 루나 사태처럼 이게 외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려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라는 위험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믿음, 신뢰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에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시티의 굿타임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